나는 평범한 일요일 저녁, 아들 재민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가족, 경계,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라면 아마 이 묘한 감정을 이해할 것이다. 내게 재민은 세상의 전부였고 아침에 눈뜨게 하는 이유였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듯 느껴질 때 나를 붙잡아준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서연, 43살이고 대구의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12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재민이라는 아들 하나만이 내 세상이었다. 지금 재민은 21살, 경북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다. 성숙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웠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친남매 같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나는 상처 없이 받아들였다. 그저 친밀한 모자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착각은 그해 가을, 예상보다 훨씬 쌀쌀한 10월 어느 날 밤에 깨졌다. 그날 밤, 재민이 실험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그에게 내 침대에 누워도 돼, 내 방보다 따뜻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밤은 평소와 달랐다. 그를 깨운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느껴졌다. 내 목덜미 뒤에 누군가 숨을 쉬는 듯한 아주 가까운 온기. 그의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어린 시절처럼 그랬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일부러 조절하는 듯 했다. 팔은 단순한 포옹을 넘어서서 만지고 붙잡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재민은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자고 있는 아이가 정말 나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편안하거나 따뜻한 동화가 아니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랑과 혼란이 뒤섞이며 때때로 가족이 내는 가장 큰 소리가 침묵이 되는 이야기다. 나는 내 삶이 마치 느슨한 실로 대충 꿰맨 천 조각 같다고 늘 생각했다. 대구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타인의 상처를 침착하게 싸매지만 내 마음속 깊은 금은 아무도 꿰매지 않았다. 재민이 7살 때 나는 남편 민수와 이혼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어느 날 문을 닫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싸움도 소란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침묵.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든 침묵이었다. 가족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여동생은 부산에 살고 있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둘, 나와 재민만 남았다. 하나의 아버지를 잃고 한 어머니가 엄마와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던 우리 사이의 끈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생존의 끈이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였다. 재민은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쉽게 울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내가 야근 후 지쳐 돌아오면 그의 눈빛으로 피곤함을 알아차렸고 아침에 늦잠을 자면 스스로 아침을 준비했다. 한 번은 내가 10시에 일어났는데 이미 수업이 시작된 시간이었다.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 오늘 체육 수업이라서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주말에는 가까운 팔공산으로 짧은 나들이를 다녔다. 그때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한밤중에 어처구니 없는 예능을 보면서 혼자 웃겠지만 나는 아들과 함께 웃었다. 재민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곳을 택했다. 더 좋은 곳도 있었잖아라 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왜 멀리 가? 내가 없으면 못 산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재민은 대학 4년 내내 집에서 지냈다. 파티도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데려오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저녁 나와 밥을 먹었다. 매주 우리는 잠옷을 입고 팝콘을 튀겨 옛날 한국 영화를 보며 영화의 밤을 가졌다. 예전엔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무심코 연인처럼 살았던 것 같다.
우리 집은 대구 동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들, 경사진 지붕, 나무로 된 베란다가 있고 주변은 적당히 푸른 잔디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명 한국의 평화. 바로 옆집은 경상도 출신의 50대 중반 독신 남성, 박 선생님이 살고 계셨다.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 2년쯤 됐고 금발빛 푸들 토리 한 마리만 데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베란다 꽃에 물을 주러 나오셨다. 박 선생님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말할 때와 조용히 있을 때를 잘 구분했고 우리 집 난방이 고장나면 직접 와서 고쳐주셨다. 폭풍우가 몰아칠 땐 문자로 괜찮으세요? 라고 보내셨다. 혼자 베란다에 앉아있을 때면 커피 2잔과 함께 찾아와 잠깐 같이 앉아요라고 하셨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손을 잡거나 연애 감정을 나눈 적 없었지만 낯선 이도 아니었다. 가끔은 재민, 박 선생님, 그리고 내가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사 이야기를 나누고 책에 대해 얘기하거나 토리가 슬리퍼를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웃곤 했다. 그러나 재민은 박 선생님에게 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에 바르고 존중했지만 눈빛 한켠은 늘 차가웠다. 마치 그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종종 물었다. 박 선생님은 어때? 재민은 항상 괜찮아라고만 답했다. 그 말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랬던 어느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 나 다시 고치러 박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고 재민은 부엌에서 휴대폰을 보느라 조용했다. 박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수건을 가져오려 방을 나갔을 때 그는 조용히 재민 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무뚝뚝한 거죠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의 눈이 복도 끝에서 사라진 재민을 바라보고 돌아올 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내 속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박 선생님이 올 때마다 재민의 눈을 살피기 시작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깊은 소유욕 같은 것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재민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듯한 느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다. 작은 행동들이 보였다. 박 선생님 옆에 앉으면 재민이 내 의자 쪽으로 살짝 의자를 당기고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것, 너무 가벼워서 나조차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박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게 뭐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의 도움을 너무 쉽게 기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라며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계속 꿈틀거렸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찬바람이 살짝 불던 가을 밤이었다. 토리가 몇 번 짖더니 땅바닥에 웅크려 잠들었다. 재민은 도서관에서 4시간의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다.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들어오면서 뭔가 먹었어? 라고 했더니 그는 반쪽짜리 찬빵 하나, 나머진 차 안에라며 피식 웃었다. 책가방을 문 옆에 내려놓고 잠깐 누울래? 머리가 터질 것 같아라고 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천둥 소리에 무서워서 꼭 안아주던 그 본능이 되살아났다. 내 방은 추울 거야라고 말하며 두툼한 담요를 꺼내 내 침대에서 누워라. 보일러도 켜져 있어서 더 따뜻해라고 했다.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지친 무게에 눌린 듯 무거웠다. 나는 그를 따라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방은 조용했고 밝은 불빛은 없었다. 벽에 걸린 작은 스탠드만이 노란 빛을 은은하게 내뿜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재민은 옆으로 누워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긴 몸이 담요 속에 쌓여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며 휴대폰을 켰다. 몇몇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전기 히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제 잠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휴대폰이 무릎 위로 떨어졌을 때, 재민의 호흡이 자장가처럼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해졌을 때, 아니면 나 역시 그만큼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를 깨운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날 밤 박 선생님이 재민에게 무언가 말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재민의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부엌을 지날 때면 이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지도 않았다. 매주 하던 영화의 밤에도 이번 주는 안 할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재민의 침묵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마치 다가올 폭풍전의 정적 같았다. 이 토요일 저녁, 내가 새로 끓인 따뜻한 코코아를 손에 들고 담요를 몸에 두른 채 텔레비전을 켜려던 순간, 계단에서 재민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실로 곧장 걸어와 정중하게 가운데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팽팽한 줄에 실려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야기를 하자는 신호였다. 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박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나는 그와 너의 눈빛을 봤어. 그가 올 때 내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도 봤어. 나한텐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잖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재민, 넌 내 아들이야. 내 목소리는 브레이크처럼 끊겼다. 그 감정은 잘못된 거야? 널 탓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지속할 수 없어. 그러자 재민은 답했다. 숨죽인 웃음 같았다. 틀렸다고. 내가 이런 감정을 원한다고 생각해? 내가 처음 사랑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고 있어? 너에게서 사랑, 다정함, 충실함을 배웠어. 넌 내 전부였어. 만약 이게 잘못이라면 난 평생 잘못 살았던 거야.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일탈이고 거리감의 부족이야. 엄마, 내가 내 삶을 살게 놔주지 않아서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 내가 더 깊이 빠지는 걸 막아야 해. 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얼굴에는 긴장과 울음이 섞인 듯 했지만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다. 알아. 박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변하는 걸 봤어. 더 부드럽고 더 다정해졌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적 없었잖아. 나는 그의 얼굴을 깊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아이가 아니라 출구 없는 감정에 갇힌 한 남자를 보았다. 재민, 널 떠나야 해.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난 내 곁을 떠나야 해.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아니야.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나를 아들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배신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재민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 역시 누군가가 나를 엄마가 아닌 여성으로 봐주길 바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른이고 엄마였다. 내 감정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둘 순 없었다. 그 순간은 아픔이 가득했다.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라 폭발 후 남은 허무함의 침묵이었다. 재민은 내게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봤다. 분노도, 애원도 아닌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심지어 슬퍼할 권리도 없는 듯 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서가 아니라 내가 절대 나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야. 나는 몸을 떨었고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해 못하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재민은 멈췄다. 그리고 돌아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했다. 걱정하지 마. 계단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밖에 좀 나갈게. 나는 그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후회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가 떠나는 발소리가 마루 바닥에 울려 퍼지게 두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에 내려앉은 타격 같았다. 그날 밤 차가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거실 구석에 앉았다. 냉장고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이제는 더 선명하고 더 무방비었다. 현관 베란다로 나갔다. 목도리를 바람에 맞서며 목에 올렸다. 멀리 박 선생님의 집이 환하게 빛났다. 2층 창문 하나가 열려 있고 독서등이 노란 빛을 뿜고 있었다. 나는 무얼 찾는지 몰랐다. 익숙한 얼굴일 수도, 세상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 선생님의 집이 아니라 맞은편 골목 쪽에서였다. 집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회색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마음은 그냥 이웃차라고 속였다. 그러나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지와 청구서 사이에 접힌 3장의 편지가 있었다. 봉투 없이 접힌 종이에는 검은 볼펜으로 쓴 익명의 문장이 한 줄 적혀 있었다. 숨길수록 더 많이 드러난다. 나는 종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눈을 빠르게 둘러보았지만 골목은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소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종이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작지만 마치 숨쉬고 있는 듯 했다. 누가 썼을까? 박 선생님. 대리야? 병원 사람 중 누군가? 아니면 재민일까? 재민은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경계를 넘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감정이 넘치면 나를 맞서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상상으로 나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재민이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달빛에 창백했고 마치 아팠거나 긴 길을 걸어온 듯 붉은 눈이었다. 꿈에서 박 선생님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침대 옆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로 걸어갔고 그것을 들어 탁자 위에 얼굴이 보이도록 뒤집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재민에게 뒤에서 안긴 채 턱을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웃고 있었다. 재민은 18살이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달랐다. 그의 손은 내 허리에 있었고 턱은 내 목에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어도 완전히 그렇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걸까? 대리아나 박 선생님 같은 누군가는 내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눈치챘을까?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걸어 놓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몸이 돌처럼 무거웠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씨앗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 근처의 작은 마트에 갔다. 채소를 고르던 중 60대 중반의 이웃집 할머니 김정희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늘 강아지와 함께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곤 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물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니? 오랫동안 못 봤어. 나는 미소 지으며 친구 집에 있어요. 학교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며칠 전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봤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3일 전이었다.
점심 무렵 강아지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인형처럼 움직였고 재민과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했다. 이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26살의 젊은 간호사 지현을 만났다. 그녀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재민 씨와 병원에서 한 번 본 적 있죠? 그가 몇 번 저희 데려오곤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몇 번 봤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재민 씨가 당신의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두 분이 너무 가까워 보여서요. 나는 웃음을 억지로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다. 아니에요. 재민은 내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곤 하죠? 그의 성숙함 때문인 것 같아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믿지 않는 듯 했다.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라며 자리를 떴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았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옅은 노란 빛이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살짝 비추고 있었다. 그 사진 속 나와 재민은 함께 웃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손을 뻗어 액자를 들어 탁자 위에 조심스레 눕혔다.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이 굳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돌아보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나는 마트에서 오래된 이웃 김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민이는 어디 있니? 오랫동안 못 봤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 집에 있어요. 학교 때문에 바쁘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며칠 전에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3일 전이었다. 그날 오후 강아지와 산책하던 그녀가 본 것이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재민은 집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다. 그저 멈춰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흐릿하고 무의미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나는 정지해 있었다. 김 할머니가 남긴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넘을 수 없는 협곡이 됐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거실 구석에서 식은 차를 마시며 홀로 있었다. 냉장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이제는 더 선명하고 더 무방비였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막으려 외투 칼날을 세웠다. 멀리 박 선생님의 집 창문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2층 창문이 열려 있고 독서등이 노란 빛을 뿜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을 바라봤다. 익숙한 얼굴일까? 아니면 세상이 아직 제자리에 있다는 신호일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 선생님의 집이 아니라 골목 건너편에서였다. 집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회색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는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닫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더니 광고지 더미 사이에 접힌 3장의 편지가 있었다. 봉투 없이 접힌 종이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쓴 익명의 문장이 한 줄 있었다. 숨길수록 더 많이 드러난다. 나는 종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눈을 빠르게 둘러보았지만 골목은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종이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작지만 마치 숨쉬고 있는 듯했다. 나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알 수 없었다. 박 선생님일까? 아니면 병원 동료일까? 혹은 재민일까? 그는 절대 나에게 강요하거나 경계를 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내가 직면하기 힘든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나는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재민이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달빛에 창백했고 마치 아팠거나 긴 길을 걸어온 듯 붉은 눈이었다. 꿈속에서 박 선생님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침대 옆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로 걸어갔고 그것을 들어 탁자 위에 얼굴이 보이도록 뒤집었다. 사진 속 나는 재민에게 뒤에서 안긴 채 턱을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웃고 있었다. 재민은 18살이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달랐다. 그의 손은 내 허리에 있었고 턱은 내 목에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어도 완전히 그렇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걸까? 데리아나 박 선생님 같은 누군가는 내가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눈치챘을까?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걸어 놓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몸이 돌처럼 무거웠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씨앗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았다. 집 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고 재민과 나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틈이 생겼다. 마치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안개가 우리를 가로막은 듯했다. 나는 그 틈을 메우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린 벽을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재민은 변했다. 예전에 그 차분하고 조용한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웃을 때도, 말할 때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뭔가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점점 그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낯설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닌 자신만의 어둠과 싸우는 누군가가 있었다. 하루는 재민이 갑자기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스치기만 했고 나는 그 짧은 접촉에서조차 불안과 혼란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내 곁에서 잠들길 바랐지만 그는 내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이 거리감이 점점 커져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을까 두려웠다. 그 무렵 박 선생님이 더 자주 우리 집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나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 씨,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다가왔지만 나는 그 불씨를 키우는 법을 몰랐다. 하루는 박 선생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외롭고 지쳐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아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재민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나를 밀어냈고 나는 그 거절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가 내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단순한 반항이나 냉담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속에는 깊은 갈망과 혼란이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임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재민의 방문 앞에 서서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온기가 나를 불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그가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긴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교차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엄마, 나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안 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복잡한 감정과 혼란 속에서도 나는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재민과 나, 우리 둘 다 이 어둠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었다. 침묵은 점점 짙어졌고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얼마나 깊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했고 나는 그 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나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아직 싸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찾을 진실이 있음을. 나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날 이후 나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고 내 순간이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했다. 재민과의 사이에 생긴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터워졌고 나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그 벽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재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무심해졌으며 눈빛은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하루는 그가 내 손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조차 불안과 혼란 속에서 떨렸다. 그날 밤 나는 그와 함께 잠드는 대신 그의 방문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등 뒤로 멀어지는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력감에 빠졌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없었고 사랑도 멀어진 것만 같았다. 박 선생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서연 씨,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에 잠시 마음이 열릴 듯 했지만 동시에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고통과 외로움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재민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내가 다가가면 그는 나를 밀어냈고 나는 그 거절에 상처받았지만 그가 멀어지는 이유가 단순한 반항이나 냉담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과 혼란이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임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밤 나는 재민의 방문 앞에 서서 그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온기가 나를 불렀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그가 문을 열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모든 감정이 교차했다.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엄마, 나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이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재민과 나, 우리 둘 다 이 어둠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었다. 침묵은 점점 짙어졌고 눈빛은 멀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얼마나 깊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했고 나는 그 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나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아직 싸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찾을 진실이 있음을. 나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